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자산 전략 전문가, 또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공동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준철 대표님 뭐 특별히 제가 사실 소개해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모르시는 예,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서울대 투자 동아리 스믹 출신으로 유명하시고요. 예. 2003년에 이제 졸업 직전에 이제 대학 동기이자 친구이신 김민국 대표와 투자자문사를 창업하셨고 2018년부터 이제 자산운용사로 전환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시죠. 네. 네. 운용 자산이 한 3조 5천억 정도 돼요. 지난번 오셨을 때 한 3조 정도 됐는데 또 네. 불었어요? 예.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수익률이 조금 더 음. 나서 수익률로 불었고요. 아직도 이제 간접 투자 시장은 만약에 직접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자금 유입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지는 않은 업계 전체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준철 대표님이 얘기해 볼 게 금리 인상기에 음. 가치 투자법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의 해라고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뭐 2018년 말 이후에 거의 3년 좀 넘은 시기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치주의 시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가치주의 해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네. 얘기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보죠. 예. 일단 금리 인상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긴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원인으로 들어가면 경기가 좋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 그거에 따른 어떤 정책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자금을 이제 쪼이게 되면 수영장에서 물을 빼게 되면은 음. 전체 시장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은 우선입니다. 이게 뭐 네. 가치주냐 성장주냐 음. 가기 전에 일단 난이도가 상당히 증가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음. 그러니까 뭐 2년 전이나 그때 이제 유동성을 공급할 때와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가치주가 강세를 띠는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다. 음. 고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또 가치주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뭐 싼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산업 혹은 뭐 경기 순환 주식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세분해 볼 수 있는데 경기 순환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는 사실 이미 작년 초에 네. 이미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부터 요이 땅 뭐 이런 거는 음. 아니고요. 음. 이미 상당 부분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요 음.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 투자자들 얘기 또 들어보면 금리하고 성장주랑 가치주랑 도대체 무슨 관계냐 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요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네. 넘어가죠. 예. 일단 그 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음. 자산 가격에 있어서는 중력 같은 역할을 하게 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특히 에쿼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박한 평가를 받게 되고요. 네. 그 박한 평가의 대상이 고평가되어 있을수록 좀 더 박해진다. 음. 요렇게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그 이론적인 예. 배경은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이제 PER 같은 지표로 봤을 때 네. PER이 예를 주가 들면 수익 뭐 비율 뭐 예 이걸 얘기하는 거죠. 10 배다 예. 이러면은 이 주식에 투자해서 뭐 원금 회수 기간이 10 년이다. 음. 뭐 30 배면은 30 년이다. 음. 이렇게 이제 표현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예를 들면 30년, 50년 되는 이제 이런 주식들은 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디스카운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렇게 관대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 음. 쇼미더머니 이런 음. 이제 그 압박이 거세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성장주, 특히 이제 성장주라기보다는 좀 고평가된 주식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네. 반대로 회수 기간이 좀 짧은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요. 네. 경기하고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제 금리가 낮은 시기는 전체적인 경제의 성장이 둔화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보이는 주식들이 희소해지는데 희소해지는 만큼 특정 성장주에 돈이 몰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그거를 저희가 과거 한 5년간 음. 이제 뭐 팡으로 대변되는 그런 이제 고성장주들에서 이제 목격했던 현상인데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성장을 구가하는 회사들의 개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적어지게 되고 그 수급이 전반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소수의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이제 저물어가는 이제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선 금리 인상기였던 2000년 닷컴 버블 이제 붕괴됐을 때
예, 요때랑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월가의 투자 대가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지금 뭐 그런 얘기 뭐 국내에서도 하시는 분들 꽤 있고. 그런데 당시와 지금 좀 비교해서 본다면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99년도를 경험하셨던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 시작하신 분들이 음. 많으시다 보니까 99년은 이제 제가 이제 회고를 해 보면 네. 정말 엄청난 이제 네. 열풍과 열광의 음. 시대였습니다. 예. 저는 아무 예. 버블도 사실 예. 그에 근접하지는 예.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좀 비싼 주식들 혹은 이제 꿈이 있는 주식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음. 몇몇 이제 회사들이 그때 몇몇 종목들을 연상시킨다지 음. 전반적인 장세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음.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때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99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기간에 걸쳐서 주식 시장이 특히 미국 시장은 좀 화랑을 보여왔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좀 과거 히스토리컬 뭐 PR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전체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막 버블이 엄청나게 심하다 음. 전반적으로 그렇게 음. 보지는 않고 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예 예. 저는 오히려 뭐 99년보다는 음. 2004년도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네. 최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금리 아 상승기였어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예.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가 금리 인상의 첫 해였었습니다. 음.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고 물론 네. 그때 이제 중국이 견인을 했었고 지금은 음. 뭐 공급망 이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 비슷한 원인은 뭐 그런 걸 들 수 있습니다. IT 버블 때 IT 쪽으로 캐피탈이 많이 몰렸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뭐 자원이라든가 구전통 산업에는 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았습니다. 음. 그만큼 이제 설비 투자가 적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뭐 한 3-4년 전에 음. 뭐 광산에 투자하자, 음. 유전에 투자하자 이랬으면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대가 어느 음. 때인데라는 그렇죠. 그 "IT 시대에 무슨 소리야?" 예 뭐 이랬겠죠. 회장님의 이제 질타를 예. 받고 어디 뭐 그 괜찮은 그 음. 벤처 회사나 좀 찾아봐라 이랬을 예. 텐데 그래서 이제 그쪽은 과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음. 자원 쪽은 좀 저투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음. 이제 수요와 맞물리면서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그때와 지금이 좀 유사한 원인과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네. 2004년도를 좀 유추해서 생각하시는 게 지금 장세를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음. 이게 뭐 당시 인제 닷컴 버블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때 성장주들이 확 빠진 다음에 소위 국내에선 좀 가치주가 각광을 받으면서 또 가치주 슈퍼 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가치주가 각광을 받았거든요. 고런 장세가 혹시나 올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까지 사이클 상으로 이렇게 오를 정도로 강한 뭐 상승세가 올까요? 참 가치주 쪽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예. 시절이 참 저도 좀 그리운데요. 예. 아 그때 참 이제 신나게 음. 이렇게 그 투자하고 결과를 내고 이랬던 시기였었는데 음. 솔직히 이제 희망 사항은 음. 제 입장에서는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결국 이거를 결정하는 건 단지 금리가 2004년처럼 인상된다. 뭐 음. 경기가 뭐 회복되고 있다. 이런 차원을 좀 넘어서요. 그 원가 압박을 상승시킬 만한 그걸 음. 넘어설 만한 정말 진정한 성장률이 나타나느냐 하는 게 음. 결국은 이제 가치주든 뭐든 이제 어떤 그 자산의 사이클이 네. 슈퍼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게 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가 압박 요인이 굉장히 컸지만 음. 중국이 워낙에 그 성장성이 높았었기 네. 때문에 그거를 다 뚫고 갈 정도의 수요 견인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런 기관차 역할을 하는 곳들이 음. 마땅치가 않고 원가 압박만 생긴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음. 그런 결과가 되면은 네. 사실 뭐 성장주고 가치주건 슈퍼 사이클이 나오기는 좀 힘들 음. 거고요.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상대적인 강세 정도는 음. 주로 이런 국면에서 나타난다. 음. 하지만 그 가치주의 포트폴리오가 과거만큼 폭발적일 거냐에 대해서는 전 뭐 전반적으로는 힘들고 결국은 국지적으로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되고 국지적으로 슈퍼 사이클이 있을 법한 곳들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음.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음. 같습니다. 국지적으로 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또 요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제 금리가 오르는 이제 인플레 시기에는 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라." 그러는데 다들 지금 기업들 나와서 "우리는 다 가격이 전가할 수 있어요." 뭐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은
과연 그렇게 다 비용 상승을 다 가격에 전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내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기업들이 가격을 전가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론적으로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대소비자, 내 고객에 대해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그 힘을 발휘할 만한 경영진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힘이 있다고 해도 이제 휘두르지 않으면은 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네. 어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 그거를 이제 힘이라고 하는 건 또 세분화해 보면은 뭐 강력한 브랜드라든지 음. 고객의 충성도라든지 음. 아니면 뭐 대안의 부재라든지 음. 그리고 대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전환 비용이 높다든지 혹은 이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외로워진다든지 음. 뭐 이런 요소들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예컨대 이제 조선일보가 음. 구독료를 한 10,000원을 올렸다. 음. 그런데 구독 부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음.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힘이 있다. 음. 아, 이건 가격을 올려도 절대 음. 못 끊는구나. 음. 찐 팬들로 구성이 되어 네.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 전가가 좀 수월하게 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게 이제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소비재 기업들 음.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을 많이 하고 네. 일반적으로는 뭐 음식료 업체라든지 생활용품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면은 요거를 바로바로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사실 그런 회사들은 고객이 많고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뭐 몇십 원, 몇백 원만 올려도 원가를 커버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이익이 더 나올 수도 있는 음.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기에는 보통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목을 해봐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지 음. 그리고 그 힘이 과거처럼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음. 뭐 그리고 충분히 비용을 커버 가능한지 그런 음. 것들을 뭐 저희는 기업 탐방을 통해서 많이 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좀 눈여겨 보는 그런 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음식료 업체들이 음. 지금 가격 전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원가 압박을 먼저 당했거든요. 음.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이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온전하게 이익으로 그걸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음. 또 이제 2020년에 워낙 기저가 좀 높았었거든요. 네. 그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그 효과가 발휘되는 게 올해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 특히 이제 음식료 업체들 같은 음. 경우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봐야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주가도 가격을 올릴 수 쉬었고, 있는 예, 인제 파워가 있는지 예. 네. 예. 그리고 좀 그게 봐야 충분히 되겠네요. 반영이 되어 음. 있다고 보기에는 작년에 사실 시장만큼도 주가가 좀 오르지 못했던 대표적인 섹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으로는 이제 음식료 업체들을 들 수 있습니다. 예. 올해 좀 봐야 되겠네요. 금리 인상기가 되면 이제 미국에서 특히 은행주 금융주들이 각광을 받아요. 인제 금리를 저기 올릴 때 아무래도 좀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인제 각광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좀 금융주가 좀 답답해 보여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규제 강도의 차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면 주주들이 기뻐야 되는데 음. 돈을 많이 벌수록 불안해진다는 건 음. 이거는 뭔가 초과 이익에 이렇게 음. 손을 대려는 이제 누군가가 있다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과거부터 좀 관치금융에 음. 대한 그런 저희가 이제 사전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음. 없고 어느 안에 정도는 학습 현실이기도 효과가 하고요. 있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예. 이제 주지의 사실인데 음. 저게 온전히 이익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주주에게까지 연결이 될 것이냐. 음. 은행들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 이제 규제 당국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고 주주의 예.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음. 수치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금융 회사들이 ROE가 훨씬 음. 높은 편입니다. 한국에 음. 비해서. 음. 그만큼 자본 효율성이라든가 축적된 금융 회사를 경영하는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뭐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사 아무래도 차이가 또 예.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저희도 감수를 하고 음. 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지는 방향성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 디플레이션 시대의 금융주가 이래서 안 좋아. 마이너스 금리 가면 큰일 나라고 했다면 반대의 상황에선 당연히 견해도 뒤집어져야 되는 음. 거겠죠. 음. 올해 조금 금융주 좀 봐도 될까요, 그러면? 좀 조심스럽게 예. 보셔야 될 것 같고 음. 일단 한국의 금융주는 또 미국의 금융주와 다른 점이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디스카운트가 있어야 되지만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까지는 괜찮겠지만 사실은 늘 여전히 규제 살얼음판을 이슈가 있겠죠. 겪을 예. 수밖에 없고 음. 금융주도 뭐 대부분 이제 은행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음. 저희는
상대적으로 손해보험주가 음. 규제의 강도도 좀 덜하고 그리고 음. 플레이어의 숫자도 좀 적고 음. 산업 자체도 좀 성장을 하고 있고 음. 어떤 경영진들의 이제 역량,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 손해보험주들은 대부분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주주들이 있는, 그러니까 네. 개인 대주주들이 있는 회사들이 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사기업답게끔 운영을 하는 경향이 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손해보험주가 은행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나. 음. 뭐 싸기는 매한가지고요. 음. 그렇게 봅니다. 음. 우리가 좀 가치주가 각광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거꾸로 좀 피해야 될 주식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정의를 조금 음. 더 저는 좀 선명하게 하고 넘어가고 네. 싶은데요. 저는 이제 가치주의 반대가 이제 음. 성장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치주를 결정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음. 저평가되어 있는데 성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반대말은 가치주의 반대말은 그 고성장주라기보다는 이제 네. 고평가주라고 음. 일컫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가 꺾인다는 아니고요. 음. 성장을 하는데 싸면 음. 저는 반대로 이런 시기에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구분보다는 음. 고평가된 기업을 음. 피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얘기하면 비싸고 꿈만 있고 돈을 잘 못 버는 기업을 피해야 되는 시기라고 네. 생각합니다. 비싸고 꿈만 있고 돈을 못 버는. 돈을 못 버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사이클에서는 용인이 됐었는데 음. 긴축 국면에서는 음. 이들부터 이제 빡빡한 기준을 적용받는 이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워낙에 이렇게 많이 꿈만 가지고 올랐던 종목들이 뭐 이미 뭐 음.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뭐 저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미 늦지 않았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음. 해왔었고요. 그리고 뭐 반토막이 났더라도 살짝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음. 있지만 그런 이제 페이크에 속으면 뭐 음. 거기서 사실 더 반토막. 음. 그러니까 PR이 100배였는데 50배가 되고 그게 25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페이크에 속지 않고 이런 종목들을 잘 솎아내는 게 음. 과거에도 뭐 골드뱅크나 새로운 기술이 음. 그냥 10분의 1 토막이 난 게 아니고요. 반토막에 반토막에 반토막을 거치고 중간에 반등도 나오고 그러면서 제 갈 길을 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국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 가치 투자자를 이제 지향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전략을 좀 접근해야 되는지 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인플레와 금리 인상을 늘 염두에 두고 종목을 골라야 되고요. 네. 정교하게 픽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지금이랑 조금 비슷한 국면이 음. 그 작게 나타났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몇 배씩 올라가는 국면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여전히 그렇게 이제 기대하지 않았지만 성장이 그 음. 이상으로 나와주는 그 회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값을 지불할 정도의 사이클,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사이클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곳들을 미리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음. 정교함이 필요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수익률을 까먹지 않으려면 음. 아까 말씀드렸던 좀 꿈만 있는 주식들 음. 이게 뭐 반토막 나고 이러면은 순식간에 수익률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음. 계좌를 녹이지 않으려면 이런 주식들을 좀 용기 있고 음. 적극적으로 좀 빼내고 좀 헛된 기대를 음. 빨리 버려야 음. 수익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제 포트폴리오 좀 조정을 할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자기의 인제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좋을지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음. 그 좋은 선수를 선발해서 스쿼드에 넣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그거는 뭐 감독이 돼서 인제 다시 짜야 되겠군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축구팀이 됐든 음. 걸그룹을 구성하든 기본적으로는 뭐 빠르고 공 잘 차고 공격 수비도 잘하고 이래야 될 것이고 혹은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춤도 잘 추고 그래야 될 것인데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게 기준을 헐겁게 해도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헐겁게 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은 좀 속성의 분산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속성의 분산이요? 그건 네. 어떤 그러니까 뭐 뜻일까요? 축구 포메이션으로 음. 치자면 모든 선수를 다 공격수로 넣어서 이기는 순간들이 있었을 때 그 아마 한 2년 전에 네. 막 통했을 다들 오를 때. 예, 네. 모든 전략일 주식이 오를 거고요. 때.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공격수를 위주로 짰던 감독이 음. 수비하는 감독들을 좀 조롱하는 뭐 그렇게 답답하게 축구해 가지고 골이 나겠어. 나 봐봐 10대 0으로 이겼잖아. 막 약간 이런 식이었다고 네. 하면 지금은 공격 일변도로 가서는 안 되고요. 음. 수비수를 어느 정도는 세워야 되는 그러니까 탄탄한 수비수들을 채우면 의외로 또 그런 수비수들 예를 들면 자산주라든가 고배당주가 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골을 집어넣고 오는
이런 현상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금리 인상기에는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속성의 분산 그리고 역할의 분산, 수비의 강화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전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셔야 됩니다. 공격과 수비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축구를 사람마다 물론 예, 다르겠지만. 축구를 좋아하는데 네. 뭐 축구의 그 100년 역사 속에서 음. 온갖 포메이션들을 실험해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뭐 공격수를 넷도 집어넣어 보고 음. 뭐 미드필더를 5으로 세워보고 근데 네. 기본 전략은 보통 저희가 이제 4-4-2라고 수비수 넷, 미드필더 넷, 공격수 둘. 네. 이 정도의 최적화된 거를 찾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포트폴리오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예, 그 정도의 비율 정도가 네. 좀 크게 까먹지 않고 뭐 예를 들면 네. 5대 0으로 진다든지 이런 거 없이 적절하게 좀 이길 수 있는 한 4대 2, 뭐 3대 2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최적의 포메이션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늘 그 4-4-2 포메이션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박연철 박사의 머니머니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공동대표님과 함께 금리 인상기 가치 투자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긴축 국면이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국면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또 멈춰야 된다, 뭐 시장을 빠져나가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기에는 여전히 뭐 경기나 그리고 성장률이나 유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까지는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좀 과거 국면에서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맞지 않는 종목들 잘 솎아내고 그리고 철저한 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정교함을 발휘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이런 걸로 돌파를 해 나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공동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박연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